MTS 잔액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번 달에 얼마를 번 거지? 투잡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오직 내 주식만으로 꾸준히 월급의 배가 넘는 수익이 나고 있었다. 지금도 나는 하루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 내가 찾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4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했다. 젊다고 하기엔 이미 중년의 문턱을 넘었고, 그렇다고 무언가를 포기하기엔 아직 뜨거운 것이 남아있는 나이. 어느 날 한 선배의 연락을 받았다. 평소 내가 유일하게 동경했던 선배. 그는 주식 투자로 수십억을 벌어 40대 초반에 은퇴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의 만남이 내 투자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계기가 되었다. 가치 투자만 고집하면 안 돼요. 시장은 변하거든요. 모멘텀을 봐야 해요. 지금 시장이 뭘 원하는지 1에서 3개월, 정말 길어야 6개월, 그 안에서 승부를 봐야 해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 평범한 우리의 단상. 그저 태어나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꿈을 꾸는 이 책. 직장인입니다만 주식으로 더 법니다는 그런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영업직 서정, 40대 후반 글로벌 기업 차장 제시 모어, 40대 초반 대기업 직장인 3쿼터. 그들은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월 1000을 넘어 월 억을 버는 투자자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화려한 성공담 대신 현실적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 주식을 시작했지만 직장과 병행하기가 막막한 분, 몇 년째 손실 중이지만 포기하지 못하는 분, 노후를 위해 안정적 수익을 마련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차트 앞에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을 위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책을 다룬 오늘 영상 중 12번의 내용, 손절의 함정부터는 구체적인 투자 방법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유심하게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유용한 조언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 속에서의 구체적 기법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것까지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이었고요. 마치 내가 이 책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책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차분하게 들어보시면 재밌으면서도 좋은 유용한 내용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책을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을 하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글로벌 기업에 다녔다. 가정도 꾸렸고 남부럽지 않은 삶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생활은 10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이혼과 함께 찾아온 상실감은 생각보다 깊었다. 삶의 너무 큰 부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혼은 흔하다지만 막상 당사자가 마주한 현실은 그저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2. 충격의 고백. 결혼 생활 중 전처의 사업에 투자했던 결과마저 좋지 않았기에 나는 금전적으로 몹시 궁색해진 상태로 혼자가 되었다. 나는 외로움을 떨쳐내고자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다. 그러던 어느 날 5살 어린 후배의 고백이 나를 번쩍 깨웠다. 그의 자산이 나보다 5배, 아니 10배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는 아파트 갭 투자로 자산을 불렸다고 했다. 나 역시 나름 알뜰히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과연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저 친구만큼 부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3. 나이가 들수록 현실은 냉정하다. 후배의 고백을 들은 뒤 회사 안에서의 성과나 노력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벽이 느껴졌다. 오늘의 성과가 내일의 안녕을 약속해주지 않았다. 임원 후보 자리는 이미 쟁쟁한 인재들이 길게 줄을 섰다. 그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단순히 더 벌고 덜 쓰는 게 정답이 아니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꿈에 다다를 수 없을 거란 사실이 너무나 뚜렷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투자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부를 만들기 위해 주식, 부동산, 사업 중 하나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부동산은 자금이 없었고 사업은 인맥도 능력도 없었다. 남은 건 주식뿐이었고 책을 사서 하나하나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제대로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말이다. 4. 시작이 쉽지 수익이 쉽다고는 안 했다. 주식을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내 가방 속엔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의 책이 늘 들어 있었다. 우량한 회사를 장기 보유하면 차곡차곡 자산이 불어날 것이라 믿으며 몇 년을 보냈다. 하지만 시장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했다. 어느 순간부터 수익은 기대만큼 나지 않았고 시장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혹해서 들어간 소위 잡주 매매에도 손을 대보았지만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5. 고수를 만나다. 4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했다. 젊다고 하기엔 이미 중년의 문턱을 넘었고 그렇다고 무언가를 포기하기엔 아직 뜨거운 것이 남아있는 나이. 어느 날 한 선배의 연락을 받았다. 평소 내가 유일하게 동경했던 선배. 그는 주식 투자로 수십억을 벌어 40대 초반에 은퇴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의 만남이 내 투자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계기가 되었다. 이 선배는 또 다른 친구분과 함께 자리에 나타났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뭔가 배워야 한다는 절박감에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가치 투자만 고집하면 안 돼요. 시장은 변하거든요. 모멘텀을 봐야 해요. 지금 시장이 뭘 원하는지. 1에서 3개월, 정말 길어야 6개월, 그 안에서 승부를 봐야 해요. 그들의 조언은 날카로웠다. 고수들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 시장의 기대감이었다. 6. 완전히 달라진 나. 선배들을 만나고 나서 모멘텀이 있는 주식, 기대감이 있는 주식 위주로 짧게 1에서 3개월 내외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소위 말하는 모멘텀 투자자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어색했고 이게 맞나 싶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완전히 달랐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다른 결과가 나왔다. 1개월 만에 20% 수익, 2개월 만에 30% 수익. 예전 같으면 1년을 기다려도 못 봤을 수익률이었다. 나는 비로소 모멘텀 투자자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애매함이 아닌 경험과 침착함을 두루 갖춘 투자의 적기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자, 고수분들을 만나서 이 제시 모어님은 모멘텀 투자자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했고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제시 모어님은 이 순간부터 탄탄한 대로를 달린 것일까요? 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7. 주식만큼 어려운 게 또 있을까?
투자 스타일을 바꿨다고 해서 곧장 탄탄대로가 열리는 건 아니었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수익의 연속성은 좀처럼 확보되지 않았다. 고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다양한 투자법을 갈구하며 방황했다. 유튜브를 뒤지며 이른바 고수라 불리는 이들을 찾아다녔다. 유료 구독까지 하며 그들의 발자취를 절박하게 쫓았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실망이 더 많았다. 노력에 비해 가성비가 형편없던 시절이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채 연간 수익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공들여 번 돈을 이른바 계잡주에 털려 허망하게 날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절망스럽지는 않았다. 사회초년생 시절에는 시장, 세력, 종목 탓을 하며 외부로 화살을 돌렸겠지만 40대 중반이 되니 생각이 달라졌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문제인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을 다시 되돌아봤다. 재무제표,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차트, 필요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되었다. 뉴스, 읽어야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의 심리였다. 지금 시장이 뭘 원하는지, 어떤 테마가 살아있는지,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걸 읽는 게 진짜 투자의 기초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저자가 인트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판단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시장의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아니 그래서 이 시장의 심리가 어쨌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굉장히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뒤에서 제가 기법 정리를 하면서 저자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분명히 그 앞에 고수들은 모멘텀 투자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모멘텀 투자를 하고 나서 수익이 나는가 싶더니 또 수익이 줄어들고 이 투자자도 그 이후로 꽤 방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낀 게 뭐냐? 모멘텀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건 심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니까요. 자, 일단 이 투자자가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성장해 나갔는지 그걸 또 지켜보는 게 중요한 공부가 될 수 있고 또 재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 공부하라고. 새로운 투자의 세계에 진입하자 공부해야 할 것들이 끝없이 밀려왔다. 하지만 현실은 막막함 그 자체였다. 주변의 고수들에게 조언을 구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저 다 공부하라는 것이었다. 40대 중반, 나는 다시 그때의 도끼를 품기로 했다. 퇴근한 뒤 곧장 책상 앞에 앉았다. 밤 8시부터 자정까지 꼬박 4시간, 주말에는 7시간 넘게 주식에만 몰입했다. 주식과 관련된 영상을 보건 분석을 하건 퇴근하고 잘 때까지 공부했다. 아마도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 내가 아직 늦지 않았음을, 여전히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음을 말이다. 9.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힘들었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하지만 고수들의 삶을 엿보고 나니 더 이상 기업의 임원이 부럽지 않았다. 그때 만난 선배들은 기업 임원보다 훨씬 여유롭게 살고 있었다. 시간도, 돈도, 선택도 자유로웠다. 한 달에 꾸준히 1,000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가 되는 것. 일단 그게 내 1차 목표였다. 임원이 되어서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것보다
주식으로 월 1,000만 원을 안정적으로 버는 게 나았다. 10. 직장인이라서 매매가 어렵다. 임원 면담을 앞두고 한 달간 물려있던 종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9% 수익인 상황이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었다. 약 8천만 원을 투자한 종목이라 당장 팔면 700만 원의 수익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고점에 샀기 때문에 지금 못 나오면 또 언제 매도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컸다. 나는 바로 상사를 향해 말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는 허겁지겁 밖으로 나와 매도 버튼을 눌렀다. 이때부터 나는 직장에서 언제든지 매매하는 투자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12. 손절의 함정. 자, 여러분들, 10번의 내용에서 이제 11번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카운팅을 조금 실수했습니다. 11번으로 하려고 했다가 앞에서 제가 12번의 내용부터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2번으로 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자의 구체적인 투자 기법이 설명이 되는데요. 과연 그는 분명히 모멘텀 투자에서 뭔가 하나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시장의 심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실마리가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가 정답이라 믿었던 나에게 차트와 재료, 시황이라는 무기가 새로 쥐어졌다. 특히 이동평균선이나 지지와 저항 같은 지표들은 매수와 매도의 정확한 신호처럼 보였다. 관심 있게 지켜보던 반도체 종목에 투자했을 때였다. 과거 3번이나 반등했던 60일선을 확실한 지지선이라 믿고 매수했다. 하지만 어느 날 허망하게 그 선이 깨졌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더 큰 손실이 두려워 곧장 손절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주가는 비웃기라도 하듯 60일선을 회복하더니 15%나 급등했다. 아, 내가 너무 빨리 팔았구나. 내가 손절한 뒤 멀쩡히 살아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다. 지지선이 무너졌음에도 거래량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물량을 받아내고 있었다. 처음엔 설마였다. 그 다음은 이건 예외겠지, 운이 나빴겠지였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자꾸만 반복되었다. 어떤 바이오주는 20일선이 깨지고 60일선까지 깨졌다. 당연하다는 생각에 매수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이건 끝났어. 그런데 그 종목이 일주일 만에 30% 수익을 찍었다. 단지 기술적으로 눌렸을 뿐이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차트상 주요 지지 구간이 왜 깨졌는가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과매도 구간에 대한 전략을 깊이 있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나는 역으로 미래 실적이 이미 가시화된 기업, 혹은 일시적인 악재로 눌렸지만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기술적으로 깨졌을 때 거기서 확신을 얻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킨 종목보다 모두가 실망한 자리에서 버텨내는 종목을 사면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차트상으로 60일선이 지지선인데 나는 오히려 60일선이 깨지고 난 뒤 5% 더 하락한 자리에서 산다. 다들 지지선이 깨졌네, 끝났네 하고 팔 때 나는 산다. 다들 끝났다고 외칠 때 홀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처음에 무척이나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좋았다. 20대에서 30대에는 군중을 따르는 것이 편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돈을 버는 사람은 군중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차트는 여전히
나의 중요한 도구이다. 다만 이제는 이동평균선을 맹신하지 않는다. 나에게 차트는 기준선이 아니라 대중의 심리를 역산해 기회를 포착하는 도구이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종목보다 깨졌음에도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선명한 종목에 내 승부수를 던진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내용에서 굉장히 주옥 같은, 사실 이 투자자는 유명한 투자자, 널리 이름을 알린 투자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엄청난 노력을 한 투자자였고, 어찌 보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수의 향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남겨주었다라는 거죠. 제가 단순히 그냥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근거도 있습니다. 역시나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한 거지 라고 아직까지 조금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대충은 어떻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은 드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쭉 들려드리고 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실력이 올라오기 시작하다. 퇴근 후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지 몇 년이 흘렀다. 이제 내가 고른 종목이 왜 좋은지, 주가가 밀릴 때 왜 더 사도 괜찮은지 누구에게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성장을 위해 매매 복귀를 반복하며 깨달은 나의 가장 큰 고질병은 과도한 풀매수였다. 이는 과거 가치 투자를 추정하던 시절 상승 전 확신만으로 수천만 원씩 밀어넣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이를 고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단 가볍게 툭 던지듯 사기 시작했다. 절대로 이건 천재일우의 기회다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비중을 크게 실지 않았다. 일단 가볍게 시작하자라는 이 마음가짐이 지금도 나를 거친 시장에서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지식을 쌓기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욕심을 절제하는 일이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기에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이 말을 되뇌일 수밖에 없다. 우량한 기업이 지지선을 깨고 급락하면 생각한다. 기업 가치의 훼손인지 아니면 시장의 오해인지를 더 깊게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시장의 일시적인 오해라는 확신이 서면 급락 마무리 부근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승 시기 초반까지 차분히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 마침내 급등이 나와 수익을 실현하는 순간은 마라톤을 완주하고 쓰러지기 직전 들이키는 이온 음료처럼 시원하다. 14. 그저 평범했던 수요일.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그달의 마지막 날이었고 늘 하던 대로 종목을 정리하고 가격을 체크하고 시나리오를 세웠다. 아침에 매매를 걸어두고는 평소처럼 회의실로 들어갔다. 회의를 마치고 커피를 사러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시 MTS를 열었다.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번 달에 얼마를 번 거지?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 봤다. 투잡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오직 내 주식만으로 꾸준히 월급의 배가 넘는 수익이 나고 있었다. 회사에서 받는 성과급보다 기뻤고 연봉 인상보다 짜릿했다. 이게 정말 가능하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뚜껑 하나가 열린 느낌이었다.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보고서를 쓰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지만 올라가는 입꼬리는 어쩌지 못했다. 15. 주식을 잘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 이제 저자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가 이랬는데 이제는 안정을 찾은 거죠. 그 안정을 찾은 방법 눈치채셨을까요? 자, 뒤에서 역시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자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주식을 잘하는 방법. 이제 누군가에게 너처럼 주식 잘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처지가 되었다. 재테크 모임이나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주식이 화두에 오를 때마다 내가 꼭 해주는 조언이 있다. 유목민의 투자의 정석을 3번 이상 읽어보세요. 정말로 3번 읽으면 주식 투자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책이다. 적어도 투자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믿는다. 정말 절실하게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가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고수들의 조언을 경청할 열린 마음을 갖춰야 한다. 자, 여러분들, 유목민 투자자의 주식 투자의 정석 역시나 리뷰를 드렸는데 이 책 내용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자, 직장인 투자자가 이 책을 읽고 월 억을 벌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책 다시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책이 있는 분들은 한번 꼭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영상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절친 종목만으로 월 수천을 벌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매매해 나갈 절친 종목을 만들어 두는 일이다. 오랜 시간 공부해 둔 절친 종목을 눌릴 때 사고 이벤트나 호재가 있을 때 팔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나가는 것이다. 이미 깊이 있게 공부해 잘 알고 있는 절친 종목들은 비교적 쉽게 수익을 안겨준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의 절친 종목은 보로노이와 알테오젠이었다. 나는 이 두 종목이 결국 우상향할 종목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사람들의 심리가 좋지 않을 때 매집하고 기대감이 높아질 때 매도하는 전략을 반복했다.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수익을 꾸준히 쌓아 올릴 수 있었다. 오전에 과하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분할로 받아내어 3에서 5% 수익이 나면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욕심내지 않고 툭툭 팔았다. 그렇게 하루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꾸준히 수익을 쌓았다. 이렇게 나만의 확신 종목이 있으면 매매가 훨씬 편해지고 작은 수익이 쌓여 생각보다 큰 기쁨이 된다.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절친 종목으로 두고 매일 매매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생각한다. 물론 나도 단기 뉴스, 일정 매매, 단타로 수익을 내지만 절친 종목에서의 수익이 훨씬 더 크다. 5월 수익 3,500만 원 중 80%가 절친 종목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절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비중을 과하게 높이면 자금이 묶일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분할로 매수하고 한 종목의 비중은 계좌의 20% 이내로 관리하는 것. 이게 가장 마음 편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7. 월 억을 달성하고. 어설프게 시작할 거라면 차라리 하지 않은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정말 해볼 생각이라면 그만큼 진지하고 치열하게 해야 한다. 투자라는 건 결국 자기 돈으로 자기 판단을 증명하는 일이라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세계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성장의 한계를 느낀다면 주변에서 배울 수 있는 멘토나 스승을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막연하게 혼자 버티기보다 이미 앞서간 사람들의 경험을 배우는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다만 결국 마지막 판단은 자기 자신이 내리는 것이다. 매수와 매도의 책임도 모두 본인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나 라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해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매매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치며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책송의 주인공 중 한 분인
제시 모어님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어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월 억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기법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그는 모멘텀 투자를 전수받았습니다. 모멘텀이다라고 하면 추세 추종이죠. 추세를 따라간다. 상승하는 가격을 따라가는 것이 추세 추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법 같으면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데 들어보시면 그는 상승하는 종목이 언제 매수하죠? 눌렸을 때 매매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모멘텀 투자를 시작했을 땐 수익과 손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눌림목 매매로 전환하고 수익이 안정화를 되찾았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모멘텀 투자라고 하면 돌파 매매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모멘텀 투자도 종류가 다양할 겁니다. 대표적인 추세 추종자인 폴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 중간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고점 대비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 추세 추종자들, 모멘텀 투자자들도 어떤 타점이 가장 좋은가라고 했을 때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을 가장 좋은 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기법을 현실적으로 실천한 투자자가 오늘 설명드린 제시 모어님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종목 선정입니다. 최근에 핫했던 섹터, 테마, 재료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어느 종목이냐? 차트가 깨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1년 장기 우상향을 예상할 수 있는 우량 종목을 선정하는 거죠. 절친 종목이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그냥 SK하이닉스 요 두 종목이 절친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저자의 추천대로라고 하면 말이죠. 자, 이제 매수 방법입니다. 언제 매수하느냐? 되려 누구나 아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이때부터 저자의 매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떨어지는 주가를 잡는 게 아니라 일단 하락을 멈추고 버틸 때 분할로 매집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는 패턴을 역이용한 겁니다. W자 패턴의 지지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거고요. 21선, 61선에서 지지를 받았던 종목이 있으면 오히려 그 지지가 깨진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는 기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재료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이 종목은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데 차트가 왜 깨졌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좀 더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W자로 움직였던 종목 또는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 보통 이런 종목들은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이런 누가 봐도 지지 라인이죠. 요 라인을 지켜주면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아, 이 지지선이 계속 지켜질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 지지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공포가 아니라 환희겠죠. 희망적이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지지선, 이런 이동평균선에 계속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종목이 그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승을 예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지선을 깨고 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지지선인데 이걸 깨고 내려가면 사람들은 보통 매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종목을 이제 거들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재료가 살아있고 뭐 해도 이 종목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추세적으로는 하락하는 가격은 계속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가격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데 주가가 멈춰서 횡보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 아래에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과 함께 세력과 함께 매집을 하는 게 이 제시 모어님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퇴근 후나 출근 전에 이 제시 모어님은 자동 매수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 아래에서 반등 나오거나 지지가 나오는 그 라인에다가 계속 분할로 매수 설정을
해두는 거죠. 또는 아예 지지선이 깨지고 나서 5%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다가 매수를 걸어두는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자, 그렇게 매수해서 익절은 언제 하느냐? 매도 방법입니다. 익절은 내가 매집을 끝내고 나서 아니면 매집하고 있는 도중이라도 3에서 5% 수익이 나오면 툭툭 던지듯이 매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손절은 언제 하느냐? 재료가 소멸됐을 때 아니면 나의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 매도하고요. 또는 매집한 후에 저점을 이탈하거나 또는 생각지 못한 하락이 발생했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시모어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단계 더 깨지고 나서 여기에서 주가에 버팀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건데 그게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 라인에서는 손절을 한다라는 거죠. 신정재 트레이더님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세가 완전히 깨졌을 때 매수하는 걸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히려 역발상 투자로 이렇게 심리가 죽었을 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종목은 상방 관점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서 매수하는 기본적으로 눌림목 매수입니다. 하지만 모멘텀이라고 말하는 건 결국에는 우상향의 방향으로 갈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지점,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에서 매수하는 기법을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다. 실전 투자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서정님의 중대형주 분할 매매 그리고 쓰리커터님의 단기 매매 기법도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의 큰 장점은 현실적이고 크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서 마치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또는 마치 내 이야기인 것 마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동화돼서 술술 읽힌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습니다. 책 자체가 정말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유익했기 때문에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수록된 엮은이의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책을 엮으신 분들 또는 번역가의 소감이 들어간 책들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책을 기획하고 만든 사람이야말로 이 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세상을 떠나기 전 칠판에 이렇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만든 사람이야말로 진정 이해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 책의 엮은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업무 특성상 수많은 투자자를 만나봤습니다. 전설적인 성과를 이룬 인물부터 실패 앞에 무너진 이들까지. 하지만 제 마음에 남은 건 투자 고수의 이야기도 시장을 원망하는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MTS를 켜고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화장실 칸에서 남몰래 매도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 성공과 실패 사이에 아슬아슬한 궤도를 치열하게 헤쳐나가는 가장 흔한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엮은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들의 화려한 성공도 실패도 아닌 그들의 꾸준함, 간절함, 지독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꾸준하게, 지독하게 하고 계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꾸준하게, 지독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책을 다루고 있는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의 꾸준함과 지독함은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언젠간 여러분들도 오늘 소개드린 주인공들처럼 멋지게 성공하시어 책을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소개드리면서도 참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책을 써주신다면 더더욱 기쁘게 리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야기 말이죠. 여러분의 성공 투자 뒤에서 항상 도움드리고 응원드리는 부자의 선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